렌더 명령어 중에서 첫 번째로 할 거는 사용하는 방법이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라고 하는 방법 첫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거. 그 다음에 이제 적게 알아도 되는 거. 이런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당구공을 오픈해 봅니다. 그러면 여기 렌더 셋업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자,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먼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제일 첫 번째, 렌더에서 보면 옵션이 이렇게 중간에 하나 프로그레시브가 켜져 있죠. 프로그레시브라는 항목을 끄세요. 인터랙티브란 얘기는 역동성 있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목이 변하면 바로바로 렌더링해서 보여줍니다. 메모리 너무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인터랙티브는 끄고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프로그레시브는 순차 렌더예요. 근데 순차적인 렌더를 하게 되면 전체 이렇게 한 번 렌더링하고 두 번 렌더링하고 세 번 렌더링하고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프로그레시브가 꺼지면 지역별로 렌더링을 합니다. 자, 제가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프로그레시브를 켜놓고 렌더링을 하죠. 다시. 자, 보세요. 렌더. 그러면 지금 보다시피 지금 별로 없지만 이게 이제 프로그레시브 렌더고 이걸 끄고 다시 렌더링 해보죠. 그러면 네. 네모난 사각형이 왔다 갔다 하면서 렌더링 하는 거 보셨나요? 다시 볼까요? 네모난 사각형들이 후딱 지나갔죠. 저걸 뭐라고 부르냐면 버킷이라고 부릅니다. 버킷이라고 부르는데 저 버킷 하나가 우리가 지닌 CPU 코어 하나입니다. 4개가 떴다 그러면 코어 투 쿼드가 되겠군요. CPU가 코어 투 쿼드. 저게 2개가 뜨면 코어 투 CPU가 될 것이고 4개면 코어 투 쿼드가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CPU 하나고 그 영역 딱 버킷 하나씩 렌더링을 딱 끝내놓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 끝내고 그 다음 끝내고 그 다음 끝내고. 그러니까 렌더링이 조금 더 빠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레시브를 끄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미디엄, 여기 퀄리티. 퀄리티가 지금 미디엄으로 들어가 있죠. 중간 퀄리티입니다. 얘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 베리 하이부터 드래프트까지. 자, 로우, 미디엄, 그 다음 하이, 베리 하이. 퀄리티란 얘기는 품질이란 뜻입니다. 즉 렌더링된 이 결과물의 품질이요. 이 결과물의 품질을 얼마나 좋게 할 거냐, 나쁘게 할 거냐. 이렇게 보시면 더 좋습니다. 우리가 출력을 할 거예요. 이제 내가 렌더링을 딱 하고 이거 출력할 거예요. 그럼 렌더링 품질이 좋아야 되나요, 나빠야 되나요? 당연히 좋아야죠. 출력해서 납품하러 갈 거니까. 근데 내가 그냥 화면상에서 이거 장면이 어떻게 됐지? 맵은 잘 들어갔나? 카메라는 잘 들어갔나? 라이트 잘 들어갔나? 확인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품질을 낮추어 놓고 작업해야 됩니다. 똑같은 거라도 렌더 품질을 하이나 베리 하이로 놓으면 렌더링 타임이 2배 이상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거를 미디엄으로 놓고 작업을 합니다. 미디엄으로 놨다는 얘기는 그냥 내가 이거 확인용으로 작업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지는 이거를 로우로 놓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밝기라든지 장면의 위치라든지 이런 건 다 체크가 돼요. 단지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다지 좋지는 않은 거죠. 대신에 렌더링 속도가 빨라요.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끝내놓고 납품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하이나 베리 하이로 바꿔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로 바꿔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프로그레시브는 끄고 퀄리티는 여러분들 목적에 맞춰서 바꾸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죠. 카메라는 좀 나중에 하고, 덜 중요한 게 아니고 얘는 중요해요. 근데 카메라 옵션이 많으니까 카메라 옵션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 렌더 아웃풋. 렌더링된 결과물이요. 여기 보면 이미지 위드하고 이미지 하이트 있죠. 이미지의 가로폭과 높이, 이미지의 위드와 이미지의 하이트. 지금 보시는 이 렌더링된 결과물의 크기입니다. 그냥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로 나누시면 돼요. 둘로 나누시면 됩니다. 내가 모니터상에서 확인할 거야. 아니야, 나는 이거를 출력할 거야.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내가 그냥 모니터상에서 확인할 거예요. 그럼 800에 뭐 450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거 확인되잖아요. 모니터상에서 확인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출력할 때는요. 이걸로 놓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놓으면 안 됩니다. 최소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A3에다 출력을 하고 싶어요. A3는 420에 297mm입니다. 원래는 사이즈가 이거보단 더 커요. 여기에 해상도 300dpi, ppi 혹은 dpi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 해상도 300dpi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300dpi는 프린터가 출력할 수 있는 최대 해상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300dpi 이상 넘어가 봤자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인쇄소 가잖아요. 인쇄 기기 있죠. 그게 최대 해상도가 300dpi입니다. 300dpi가 되면 사진처럼 나와요. 그 이상 올라가면 사람의 눈은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쇄 품질을 최대 300dpi까지밖에 안 나요.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져서 이보다 위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굳이 올리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4200에 2970 픽셀이요. 가로 4200에 세로 2970이요. 자, 이거 포토샵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파일에 뉴를 했습니다. 단위를 밀리미터로 놨습니다. 420에 297mm에 해상도 300dpi. 그러면 이제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 거냐면 픽셀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4961 픽셀에 이거 픽셀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3508 픽셀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A3 사이즈 420에 297mm 해상도 300dpi. 이게 우리가 출력 기본 조건입니다. A3 사이즈 출력할 때 기본 조건이에요. 이거 픽셀로 그대로 바꾸면 가로가 4961 픽셀에 세로 3508 픽셀이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원래 사이즈 있죠. 종이 사이즈 420에 10배를 한 겁니다. 4200이면 뭐 대략 한 700픽셀 정도 모자르네요. 그죠? 2970입니다. 3500이 2970으로 내려가는 거죠. 자, 보시죠. 이거 어느 정도 해상도가 되냐면 자, 이거를 제가 픽셀로 한번 픽셀이
퍼센트인지 밀리미터. 얘가 안 맞네 또. 차요. 4200에 2970. 얘가 안 맞네. 다시요. 원래 이거 맞아줘야 되는데 이미지 사이즈에 이렇게 봅시다. 다시 봅시다. 420에 297 아니. 자, 그러면 사이즈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바꿔보죠. 여기 네, 이렇게요. 아닌데, 아이씨, 이게 고정이 돼서 4200, 2970. 그러면 얘가 해상도가 좀 떨어져요. 레졸루션의 해상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보죠. 뉴 픽셀 4200에 297 여기 72. 그러면 밀리미터로 바꾸면 자 254픽 해상도가 254 해상도가 나옵니다. 300 우리는 출력해야 될 게 300인데 4200 픽셀로 맞춰 놓으면 해상도가 250 dpi로 나오게 돼요. 약 50 dpi가 떨어지는 거죠. 얘 같은 경우가 250 dpi가 되는 거죠. 조금 해상도가 떨어지죠? 아무래도 사이즈가 조금 작으니까. 그런데 250 정도는 그냥 뭉개고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크게 출력했을 때 육안으로 바라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사진이 뭐 약간 흐릿하네? 요 정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약간 흐릿한데 요 정도. 그래서 포토샵에서 샤픈을 주게 되는 겁니다. 또렷하게 기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나오게 돼요. 약간 샤픈을 주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렌더링 할 때 바로 이 해상도를 좀 염두에 두고 작업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외울 수 있으면 상관없어요. 이 숫자를 외울 수 있으면 되는데 못 외우겠다 그러면 그냥 종이 사이즈를 외워버리세요. 420에 297이죠. A3 420에 297, A4 297에 210. 근데 여기다가 곱하기 10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250 dpi가 됩니다. 외우기 쉬워요. 이게 옛날에 쓰던 올드 유저들이 쓰던 방법들입니다. 요즘은 이제 포토샵 이렇게 띄워가지고 해상도 찾아가지고 그리고 넣어줘요. 지금처럼. 만약에 내가 인쇄용으로 할 거다 그러면 이 방법을 쓰시면 돼요. 이 두 가지 방법을 쓰시고,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여기서 볼 거야, 여기서 스크린으로 참조할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이제 1024 픽셀을 많이 써요. 렌더링 하면 이렇게 화면이 조금 더 커지는 거죠. 화면이 조금 더 커져서 보기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바꿔야 될 건 바로 얘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세이브 이미지요. 세이브 이미지. 여기 세이브 이미지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 요거 활성시키시고 여기다가 파일 이름을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떠요. 여기다가
파일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세이브 이미지는 뭐냐면 우리가 렌더링을 하잖아요. 그럼 지금 보시는 건 별로 없잖아요. 조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렌더링이 금방 끝나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후에 작업할 거, 실제로 현장 나가서 작업해야 될 것들은 렌더링 타임이 1시간, 2시간 이래요. 좀 심한 거는요, 6시간, 7시간씩 렌더링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한 3시간 렌더링 했다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컴퓨터가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텨요. 그 정도 못 버팁니다. 물론 렌더링은 해요. 렌더링 다 끝났네? 이거 저장해야지 딱 만지는 순간 컴퓨터가 훅 다운돼요. 리소스를 다 썼거든요.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가용 자원들 있잖아요. 메모리 있잖아요. 메모리를 다 쓴 거죠. 메모리 다 쓰면 하드디스크를 스와핑해서 써요. 하드디스크를 메모리처럼 씁니다. 근데 렌더링 과정이라는 게 이 하드디스크를 메모리처럼 스와핑해서 다 쓰고 공간이 아예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 저장해야지 그러고 딱 누르는 순간 스케치 훅 꺼져 버립니다. 날아가 버린 거죠. 다시 3시간 렌더링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키는 거예요. 네가 렌더링 끝나면 결과물 자동으로 저장해. 이게 세이브 이미지입니다. 자동 저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가 저장할 공간을 냅두고,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공간을 냅두고 나머지 다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알아서 저장까지 딱 끝내놔요. 그리고 대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와서 저장 이미 끝나 있으니까 스케치업 끄고 컴퓨터 한번 리부팅하고 그리고 저장된 파일 찾아가지고 그리고 작업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토샵 들어가서 작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environment 환경이요. 여기 지금 백그라운드가 1로 되어 있죠. 이 값을 올려볼까요? 제가 10으로. 자, 렌더링을 할 건데 부분 렌더를 할 겁니다. 이렇게 이 부분만 렌더링을 할 거예요. 자, 렌더.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이거 해제하고 볼까요? 렌더. 이미지가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백그라운드를 어둡게 하죠. 1. 이미지가 어두워진 거 보이시나요? 이건 여러분들이 렌더링 해보세요. 그럼 얘를 언제 바꿀까요? 실내 렌더링 할 때요. 투시도 렌더링 할 때 자연스러운 채광 효과를 좀 내고 싶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좀 어둡단 말이죠. 잘 안 맞아요. 그럴 때 이 값을 올리는 겁니다. 백그라운드에 저 값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확 밝아져요. 실내가 밝아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렌더링에서 밝고 어둡기를 조절해 보세요. 자, GI 값이 있습니다. 이 GI 값도 잘 바꿔요. 백그라운드 대신에 이 GI 값을 바꾸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지금 화면이 이 정도예요. 제가 GI 값을 바꿔봤습니다. 50. 렌더링. 밝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내용 보이시나요? GI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의 약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조명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 조명에서부터 빛의 입자가 이렇게 계속 방출되고 있는 겁니다. 빛의 입자가 방출되는데 그 빛의 입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포톤이라고 합니다. 포톤이라고 하고 제가 방출이 돼서 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부는 흡수가 되고 일부는 튕겨 나가겠죠. 얘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이렇게 5번까지 튕겨 나갑니다. 이거 5번까지 추적을 해줘요. 이때 이 밝기 값을 말하는 겁니다. 오브젝트와 사물과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이 GI 값, 즉 포톤이 반사가 되면서 일어나는 빛의 값을 조절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 백그라운드보다 GI 값을 더 올리는 게 더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 GI 값을, 백그라운드를 올리는 것보다
GI 값을 올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자, 렌더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정도 밝기네요. 자, 렌더 옵션. 자, 끄고 해상도는 1024. 그 다음 GI 값을 일단 렌더링 해볼까요? 지금 밖이 더 밝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밝기가 나옵니다. 자, 백그라운드를 0으로 바꿔봤습니다. 아예 껐어요. 그러면 뒤에 배경이 이렇게 어둡게 나오겠죠. 지금 순수하게 태양빛만 들어오는 겁니다. 느낌이 꼭 저녁이나 아침 같아요. 자, 아까에 비해서 렌더링 타임이 늦어지죠. 자, 멈추고 제가 GI 값을 10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오브젝트가 더 환하고 밝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밝아졌죠? 자, 이해되시나요? 이 GI 값을 바꾸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백그라운드는 배경이죠. 근데 GI는 오브젝트를 뜻합니다. 사물을 뜻해요. 그래서 사물의 밝고 어둡기를 조절할 때 GI 값을 바꾸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렌더링 해보시죠. 그 다음에 오른쪽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여기요. 레이트레이스. 바로 여기 레이트레이스의 노이즈 리밋으로 넘어갑니다. 자, 같이 보시면 돼요. 여기 퀄리티하고 여기 노이즈 리밋하고 같이 보시면 돼요. 얘네들을 함께 봅니다. 자, 보시죠. 조절되는 거 보이시나요? 요 값이 같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같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노이즈 리밋이 있고 미니멈 서브 디바이스가 있고 맥시멈 서브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서브 디바이스라는 단어를 의역하면 품질이란 뜻입니다. 미니멈 서브 디바이스 그러면 최소 품질, 맥시멈 서브 디바이스 그러면 최대 품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대 품질, 최소 품질을 의미하는 거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니멈에 보면 숫자 2로 되어 있죠. 그죠? 렌더링 할 해상도를 우리가 결정하죠. 그 해상도의 약 2배 되는 해상도를 미니멈 퀄리티로 잡아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럼 맥시멈 퀄리티는요? 24배네요. 꽤 높군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려우니까 그냥 차라리 퀄리티를, 그러니까 품질로 보시면 돼요. 서브 디바이스를 품질로 보세요. 그래서 2배에서 24배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있는 이 노이즈 리밋이요. 이게 렌더링을 하게 되면 빛이 부족하면 이렇게 노이즈가 껴요. 지금 보이시다시피 이렇게 지글지글한 거 보이시나요? 네, 이런 노이즈가 끼게 됩니다. 빛이 부족하면 생겨요, 제가. 그래서 빛을 많이 주거나 해야 되는데 이걸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노이즈 리밋이에요. 저 노이즈 입자의 크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베리 하이로 놓지 않고 그냥 미디엄으로 놓고 이 노이즈 숫자를 0.01로 놔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품질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노이즈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품질이 좋아지게 됩니다. 얘만 건드린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내가 그냥 중간 정도의 적당한 품질로 렌더링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노이즈 리밋을 건드시면 돼요. 보시면 이렇게 여기 노이즈가 많이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화면엔 잘 표시 안 되지만 이런 부분들에 확대하면 이렇게 노이즈가 이렇게 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트 레이스의 노이즈 리밋을 꼭 바꾸셔야 돼요. 자, 제가 여기다가 원을 그렸습니다. 이때 여기 보시면 안티알레스라는 항목을 하나 껐습니다. 안티알레스를 끄고 원을 그리고 제가 여기다 색칠을 하죠. 다시 이번에 안티알레스를 켜고 원을 그린 다음에 색칠을 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차이점? 왼쪽은 안티알레스를 껐어요. 그러니까 경계가 어떻게 되나요? 계단처럼 딱딱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 왼쪽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보기 흉하잖아요. 계단지니까. 그래서 안티가 반대란 뜻이죠. 알리아싱을 막아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얘가 알리아싱이고 여기에 안티가 들어간 게 바로 얘입니다. 즉 경계가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졌죠. 경계를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이 안티알레싱을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여기 보시면 캔물롬이라는 게 제일 에어리아가 영역을 구분으로 해서 경계를 짓는다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은 뭘 쓰셔야 되냐면 캔물롬을 쓰셔야 돼요. 자,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요만큼만 다시 렌더링을 해보죠. 여기가 에어리아 방식입니다. 여기가 에어리아고 여기가 캔물롬이에요.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잘 이해 안 된다고요? 이거 이렇게 확대해 놓고 보고 렌더링 하시면 확대해서 보시면 하나는 약간 뿌옇고 하나는 약간 또렷하고 이렇게 나와요. 캔물롬이 가장 또렷한 경계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캔물롬을 놓고 작업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를 캔물롬으로 놓고 값을 조금만 올려주시면 이렇게 아주 또렷한 형태로 경계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경계가 이렇게 뚜렷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필터 사이즈가 기본값이 2인데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경계가 이렇게 또렷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또렷한 건 또 보기 흉해요. 그래서 적당히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렌더링을 해서 비교해 보시죠. 에어리아나 다른 값을 놓고 렌더링 해보고 그 다음에 캔물롬으로 렌더링해서 경계가 또렷해지는지 한번 그 차이를 살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옵티마이즈 해보시면 여기 쉐이딩 레이스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쉐이딩이라는 건 표면이에요. 이 표면. 이 표면에 대한 품질입니다. 그래서 이 쉐이딩 레이스가 올라가면 표면이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이 됩니다. 이건 렌더링을 해서 살짝 느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얘예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이 값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명이 있으면 조명에서부터 빛의 입자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빛의 입자가 이렇게 튕겨나간단 말이죠. 이때 이렇게 튕겨나가는 이 값, 이것을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V레이가 적용이 안 되면 조명은 오브젝트를 그냥 투과합니다. 3D Max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렌더링이 돼요. 그런데 V레이라는 플러그인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빛이 사물에 받아서 반사되는 이 값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GI 값이에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빛의 반사 값입니다. 그러니까 거울처럼 이렇게 반사하는 반사 값이 아니고 받아서 튕겨 나가는, 반사되어져 나가는 값, 그것이 GI 값인데, 이 GI 값을 계산하는 방식이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리디언스 맵하고 브라우트 포스하고 라이트 캐시하고 총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리디언스 맵은 각각의 위치에서 조도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리고 계산된 조도를 메모리에 저장해요. 그리고 조도를 다시 측정합니다. 광원을 찾아가지고 조도를 다시 측정해요. 그래서 다시 계산하는 방법이 이리디언스 맵입니다. 1차적으로 조도를 쭉 계산하고 그 다음 광원을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정밀하게 렌더링 해주는 거죠.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이 이리디언스 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라이머리 레이에는, 첫 번째 조명에는 그래서 보통 이리디언스 맵을 많이 써요. 이리디언스 맵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죠? 미니멈 레이스, 맥시멈 레이스, 서브 디바이스. 품질이죠?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미니멈 레이스, 최소 품질, 맥시멈 레이스, 최대 품질. 최소 품질과 최대 품질인 거죠. 이거요, 최대 품질이 0입니다. 이거보다 더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렌더링 해상도보다 더 커지는 거죠. 품질이 더 좋아지는 거죠. 보통 이 품질은 렌더링 해상도와 똑같게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최대예요. 아니면 조금 더 준다 그러면 1 정도 주는 게 최대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을 작게 주시면 돼요. 자, 보세요. 지금 베리 하이인데 0에 마이너스 3이에요. 최대 품질이 0인 거죠. 0이고 최소 품질이 마이너스 3이고. 그러니까 이걸 커스텀으로 우리가 이제 이거 로우로 놓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0.01에 그 다음 캔물롬에 쉐이딩 값 바꾸고 이 값을 마이너스 2에 0 이렇게 바꿔버리면 해상도가 올라간다는, 아니, 렌더링 결과가 올라간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죠. 렌더링 결과물이 좋아진다는 거죠. 굳이 모든 걸 다 맞추지 않더라도 내가 임의대로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브라우트 포스라는 값이 있습니다. 자, 브라우트 포스는 똑같이 조도를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이리디언스 맵하고 조도를 계산하는 방식은 비슷한데 이리디언스 맵은 먼저 조도를 먼저 한번 계산하고 그 다음에 광원을 추적해서 계산한다면 브라우트 포스는 한 번에 광원을 추적해서 조도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리디언스 맵보단 브라우트 포스가 조도가 조금 더 정확한 거죠. 한 번에 그냥 계산해 버리니까 조금 더 좋아집니다. 참고로 브라우트 포스는 옵션 값이 없어요. 여기 안 나옵니다. 브라우트 포스는 옵션 값이 없어요. 이 브라우트 포스는 어디 나오냐면 바로 여기 두 번째를 썼을 때 비로소 브라우트 포스 값이 나와요. GI 뎁스라고 나오죠? 광원 추적 값입니다. 광원을 어디까지 추적하겠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한 3번 정도 튕겨 올라가는 것까지 추적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빛이 여기 있어요. 사물에 이렇게 한 번 닿았습니다. 2번 닿았어요. 3번 닿았어요. 여기까지 추적하겠다는 얘기죠. 네, 이게 브라우트 포스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캐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라이트 캐시가 상당히 정확한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빛의 입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빛의 입자라고 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포톤이라고 해요. 포톤이 벽에 와서 딱 닿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닿는 순간 빛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싹 사그러듭니다. 빛이 닿았다가 사라져요. 이런 식으로 닿았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포톤이 빛의 벽에 부딪히면서 에너지가 쭉 만들어졌다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조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얼마나 세게 와서 부딪혔냐 아니면 작게 와서 부딪혔냐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조도를 계산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라이트 캐실은 프라이머리를 안 놓고 대부분 다
세컨드리로 넣습니다. 보통 이렇게 놓으시면 좋아요. 역시 품질 나오죠? 네. 여기 서브 디바이 품질 나오고, 그 다음에 샘플 사이즈, 입자의 크기, 포톤 입자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레이트레이스, 몇 번까지 추적하겠습니까? 2번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렌더링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옵션 값들입니다. 스케치업은 브라우트 포스하고 라이트 캐시가 기본 값이에요. 그러나 보통 이리디언스 맵하고 라이트 캐시를 많이 사용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렌더링을 할 때 제일 빨리 건들고 제일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딱 여기에요. 다시 설명할까요? 프로그레시브 끄세요. 그냥 습관적으로 프로그레시브 끄세요. 그 다음에 가로, 세로 해상도 조절해 주세요. 그 다음 이미지 저장하세요. 저장할지 말지 결정해야죠. 내가 화면상에서 볼 때 저장 안 해요. 내가 출력할 때 저장해야 돼요. 그 다음에 GI 값 조절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레이트레이스에서 노이즈 리밋을 체크해 줍니다. 이거 캔물롬 어디서 나오냐면 이거 안 나와요.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 조절자가 있죠. 레이트레이스 오른쪽에 조절자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이렇게 필터가 나와요. 여기 있습니다. 이거 필터 나와요. 여기 있어요. 필터가. 이 필터 조절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서 프라이머리 레이하고 세컨더리 레이 값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렌더링 하시면 렌더링이 끝나게 돼요.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렌더링 해보시죠.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값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2순위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값이 뭐냐면 바로 카메라입니다. 여기 카메라예요. 카메라를 신경 쓰셔야 돼요. 카메라 역시 이렇게 조절자가 있어서 이렇게 누르면 익스포셜 밸류 값으로 조절할 수도 있고, 얘를 누르면 ISO 값, F넘버, 셔터 스피드, 즉 수동 카메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EV 값으로 많이들 조절하시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여기서 이 수동 카메라로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요, 카메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스탠다드 카메라, VR 스피어컬 파노라마 카메라, VR 큐브 카메라. 앞에 VR이라는 말이 붙었죠? 가상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상현실로 만들어지는 카메라를 뜻합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냥 스탠다드 카메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네. 이제 비로소 이제 이렇게 나오네요. 필름 넘버, 어퍼처, F 넘버, 셔터 스피드. 전에 수업 시간에 잠깐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조명은 조명의 밝기로 이 해당 공간의 밝기를 조절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조명의 밝기는 그냥 냅둡니다. 조명은 그냥 여기 빛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용도예요. 그럼 해당 공간의 밝고 어둡기는 뭘로 조절해요? 카메라로 조절합니다. 여기 카메라에 보면 필름 센서티브에서 ISO 1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사라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아사 100, 아사 200, 아사 400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ISO 100 이렇게 읽어요. ISO 100, ISO 200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필름 센서티브는 뭐냐면 필름의 감도를 뜻합니다. 필름의 감도예요. 무슨 얘기냐면 필름에 빛에 반응하는, 필름에 빛에 반응하는 물질이 발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빛의 입자가 하나 들어왔을 때 여기서 아이소 100이라고 하면 100개의 입자가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 아이소 값이 400이면 빛의 입자가 하나 들어왔을 때 화학 물질이 400개가 반응합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죠. 빛이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화학 물질이 50개 반응했습니다. 화학 물질이 400개 반응했어요. 어느 게 더 예민한가요? 400개짜리가 훨씬 더 예민하겠죠. 그러면 빛이, 그러니까 누가 더 밝게 나올까요? 누가 더 어둡게 나올까요? 빛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밝게 나옵니다. 둔하게 반응하는 게 어둡게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 ISO 값을 낮 2시에는 100이나 200을 씁니다. 야외 촬영할 때, 즉 건물 바깥쪽 촬영할 때 보통 2시, 그러니까 12시, 1시, 2시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촬영하는데 그때는 ISO 값을 100에서 200 요 사이를 줍니다. 그러나 저녁 시간이나 아침 시간으로 내려가면 한 10시라든지 5시 이때로 바뀌게 되면 이 야사 값이 200에서 400으로 바뀝니다. 그래야 밝게 나와요. 그 다음 F넘버입니다. 이거 조리개 값이에요. 조리개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조리개를 다 연 겁니다. 카메라 앞에 조리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셔터를 딱 누르는 순간 조리개가 쫙 열리게 돼요. 그리고 셔터를 떼는 순간 다시 조리개가 닫힙니다. 조리개가 열렸다 닫혀요. 이렇게 거꾸로 움직이는 거죠. 셔터하고. F넘버가 작으면 조리개를 다 엽니다. 보통 F넘버 1, 1.2, 2, 2.4 이렇게 갑니다. 1이라는 얘기는 조리개를 다 열었다라는 뜻입니다. 조리개 다 개방하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럼 4는 조리개를 한 반만 열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8은 조리개를 약 한 2분의, 반이 2분의 1이죠? 이런 식으로. 한 4분의 1만 열어주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보통 낮 시간에 찍는 게 F넘버 8이에요. 조리개가 다 열렸다는 얘기는, 조리개를 다 개방했다는 얘기는 빛이 그대로 다 들어온다는 얘기죠. 조리개를 닫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빛을 적게 받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F넘버는 빛이 들어오는 양을 조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숫자가 커지면 빛이 적게 들어와요. 숫자가 작으면 빛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야경 찍을 때 있죠? 저녁에 사진 찍을 땐 조리개를 열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녁에는 혹은 야경은 빛이 거의 없잖아요. 야경 같은 경우 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조리개를 많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낮 같은 경우는 빛이 충분히 많아요. 그럴 땐 조리개를 닫아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가 있습니다. 셔터 스피드 S분의 1초입니다. 지금 128분의 1초로 되어 있습니다. 셔터가 열리고 닫히는 순간이에요. 셔터는 필름 앞에 셔터가 이렇게 딱 있어요. 그래서 내가 셔터를 딱 누르면 얘가 이렇게 딱 열렸다 닫혀요. 열리고 닫히는 겁니다. 그래서 빛에 노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셔터의 역할입니다. 빛에 노출시키는 역할을 셔터가 해요. 그러니까 이 셔터 스피드가 느리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100분의 1초와 1000분의 1초. 1000분의 1초는 어때요? 정말 찰나죠. 빛이 적게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100분의 1초 그러면 어때요? 느린 거죠. 빛이 많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노출 사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그 노출 사진이 이 셔터를 안 닫는 겁니다. 야경 찍을 때 셔터를 그냥 열어두는 거예요. 1초, 2초, 3초 이런 식으로요. 1000분의 1초 혹은 250분의 1초를 다투는 건데 그냥 열어두는 거예요. 빛이 계속 들어오라고. 그럼 사진이 어떻게 될까요? 도로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그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쭉 지나간 라인이 생겨요. 2초 동안, 예를 들어 셔터를 2초 동안 열어놨어요. 2초 동안 빛이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차가. 그러면 차가 지나간 헤드라이트 라인이 그대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걸 노출 사진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노출시킬 때 쓰는 게 셔터 스피드예요. 이것 가지고 조절하는 겁니다. 셔터 스피드와 그 다음에 조리개와 그 다음에 이 필름 감도, 이 세 가지 가지고 조절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셔터 스피드, 조리개 값을 가지고 조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셔터 스피드를 가지고 조절을 해요. 자, 보세요. 제가 F 넘버를 1로 올렸습니다. 다 열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요만큼만 렌더링 해보죠. 어떤 일이 발생하나 보세요. 하얗게 다 타버린 거 보이시나요? 빛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32로 바꿨습니다. 자, 다시 보시죠. 어둡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16으로 놨습니다. 좀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건데, 자, 똑같이 8로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비슷한 색이 되겠죠? 이때 셔터 스피드를 제가 1000분의 1초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럼 빛이 적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어둡게 되는 거 보이시나요? 32분의 1초입니다. 빛이 느리게 닫히는 거죠. 셔터가 느리게 닫히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많이 들어오네요. 자, 125분의 1초, F 넘버 8, 필름 센서티브 100. 이게 가장 기본 값입니다. 여러분들 자동 카메라라고 하는 거 있죠? 자동 카메라가 125분의 1초에 F 넘버 8이 기본 값입니다. 이게 기본 값이에요. 여기서 밝아지거나 어두워지거나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보죠. 이거 지우고요. 뉴. 제가 여기다가 원을 하나 만들 겁니다. 서클, 반지름 100, 푸시 앰플 240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 복제 1000mm 곱하기 10개, 다시 (5000mm로) 제가 이렇게 복제를 해봤습니다. 자, 라인 Z축으로 1500. 자, 대략 한 이 정도로 보이겠군요. 이 정도로 보이겠네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여기 depth of field라는 값이 있습니다. depth of field요. 자, 이게 depth of field인데 먼저 스탠다드 카메라를 EV 값으로 맞춰 놓으시고 depth of field를 조절할 겁니다. depth of field라는 얘기는 포커싱 효과를 말합니다. 포커싱 효과예요. 그래서 여기 픽 로컬 포인트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값이요. 여기 픽 로컬 포인트 점 있죠? 얘를 눌러서 점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치가 들어오게 돼요. 이렇게 위치가 싹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렌더링. 이때 포커스죠? 자, 포커스를 흐리게 해봤습니다. 여기 포커싱 나가는 거 보이나요? 자, 이렇게요. 포커스가 여기 맞춰지고 다시 흐려지고, 여기 흐려지고 맞춰지고 흐려지고, 이거예요. 디포커스가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포커스가 흐려지게 되는 거죠. 아웃포커싱이라고 하는 효과입니다. 카메라를 찍을 때 특히 인물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뒤에 배경이 뿌옇게 흐려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걸 아웃포커싱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필드 오브 뷰가 여기
뎁스 오브 필드가 바로 아웃포커싱 효과예요. 여기 픽 포컬 포인트라고 돼 있죠. 여기 점을 찍고서 필요한 부분의 위치를 딱 찍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포커싱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디포커스 값을 이용해서 디포커스 값을 올리세요. 낮추면 어떻게 돼요? 이미지가 또렷하게 됩니다. 이렇게 낮추면 이미지가 이렇게 뚜렷하게 들어가요. 이렇게 뚜렷하게 들어갑니다. 이미지가 좀 뚜렷하게 들어간 거 보이시죠? 값을 제가 올려봤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완전히 다 뿌옇게 흐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포커싱 효과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아리엘 퍼스펙티브입니다. 아니다. 네, 아리엘 퍼스펙티브. 자, 건물을 하나 다시 끄집어내 보죠. 이렇게 제가 건물을 끄집어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건물을 끄집어내 보실까요? 자, 렌더 옵션도 맞춰 볼까요? 자, 끄고, 자, F 넘버 4.8에 125분의 1초에,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아리엘 퍼스펙티브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 아리엘 퍼스펙티브가 뭐냐면 어릿하게 보이는 효과, 어른어른하게 보이는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말이 좀 이상하네요. 어른어른하게 보이다. 네. 어디다가 저장을 해놨는데 에어리얼 퍼스펙티브라고 읽으면 좋겠고요. 네, 여기 있네요. 이런 이미지. 자, 보이시나요? 에어리얼 퍼스펙티브가 뭐냐면 원근감에 따라서 보이는 겁니다. 원근감에 따라서 명도, 채도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곳은 어떤가요? 명도, 채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안개가 낀 듯이 이렇게 뿌옇게 보이죠. 특히 이걸 잘 표현한 데가 수묵화예요. 수묵산수화죠. 옛날 우리 선조들이 먹으로 그렸던 수묵산수화가 보통 이렇습니다. 멀리 있는 부분을 여백이미로 처리했죠. 안개 효과 때문에. 바로 그걸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이는 걸 에어리얼 퍼스펙티브라고 합니다. 이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효과를 주려면 어떤가요? 거리가 멀어야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 에어리얼 퍼스펙티브는 기본 단위가 킬로미터입니다. 킬로미터예요. 맞나? 미터인가? 자, 보시죠. 자, 에어리얼 퍼스펙티브고, 네, 기본 단위 미터네요. 비저블리티 레인지 6,000m, 6,000m면 6km죠. 굉장히 멀어요. 비저블리티 레인지, 가시 범위란 뜻이에요. 가시 범위가 6km입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 앰모스피어릭 헤이트, 앰모스피어릭 하이트. 앰모스피어릭이 대기, 안개란 뜻이에요. 안개. 안개의 높이가 6km. 그런데 이걸 바꿔보겠습니다. 자, 비저블리티 레인지를 제가 15m로 바꾸겠습니다. 아니, 30m. 자, 그리고 렌더. 그럼 안개 낀 거 보이시나요?
앞에 이 멀리 있는 안개가 15m 앞, 30m 앞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개가 낀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m. 왜 이렇게 허옇지? 카메라 값이 너무 밝은가? 8. 이제 나오네요. 흐릿하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요. 150m. 다시요. 조금 더 멀리. 200m. 에이, 400m. 얘가 멀리 있긴 멀리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앰모스피어릭은 냅두고, 라이트. 얘는 됐는데. 1km. 너무 진하게 나오는데. 이제 요 값을 조절하니까 조금 낫네요. 500m. 됐네. 100m. 자, 안개값 조절되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이렇게 안개를 조절하는 겁니다. 에리얼 퍼스펙티브는 원래는 원근감에 의한 채도값을 조절하는 건데, 이건 이제 풍경화일 때, 풍경을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렇게 안개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시 범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 앰모스피어릭 하이트가 있죠. 이거 1m로 놔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닥에서 1m만 안개가 딱 낍니다. 바닥에서 1m만 안개가 이렇게 딱 끼게 돼요. 바닥에서 1m만 안개가 낀 거 보이시나요? 이런 일이 있을까요? 있죠. 물안개. 물안개가 이런 식으로 안개가 끼는 거죠. 네,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죠. 이번에는 오른편으로 갑니다. 여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아래쪽에 보면 앰비언트 어클루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커스틱스 바로 위에 앰비언트 어클루전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데 보시면 이렇게 어떻게 경계가 다 뭉그러져 보이죠. 앰비언트 어클루전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경계를 이런 부분에 그림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림자를 주는 겁니다. 그림자를 만들어주기. 라디어스는 반지름입니다. 그림자의 반지름이에요. 그 다음에 어마운트 값은 그림자의 밝기 값을 말합니다. 제가 값을 크게 줘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자가 더 크게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더 진하게 들어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네, 그림자가 들어가니까 경계가 또렷하게 드러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여기를 보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네요. 여기 창문 부분 있죠? 이런 창문이라든지 여기로 볼까요? 이게 이제 앰비언트 어클루전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고, 지금은 앰비언트 어클루전이 들어가니까 경계가 또렷해지죠. 경계에다가 일부러 강제로 그림자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를 조금 더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앰비언트 어클루전이에요. 라디어스는 그림자 입자의 범위고, 어마운트 값이 그림자의 진하기 정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림자가 그림자가 들어가면서 물체의 윤곽선이 이런 식으로 또렷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보세요. 제가 앰비언트 어클루전을 꺼보도록 하죠. 앰비언트 어클루전을 껐어요. 그리고 렌더링하면 경계가 이렇게 뭉그러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림자가 안 들어가니까 경계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들. 경계가 좀 흐릿하죠? 경계가 흐려졌죠? 그래서 적당히 이 앰비언트 어클루전을 켜고 반지름과 진하기를 적당히 조절해서 이렇게 넣어 주셔야 경계가 또렷하게 잘 보이게 됩니다. 이번엔 마지막 옵션 커스틱스. 자, 잘 보세요. 파일을 제가 전부 다 지웠습니다. 커스틱스는 되게 작은 부위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렉탱글을 그릴 건데요. 500,500이요. 500,500. 그리고 컬러를 어두운 색을 좀 주도록 하죠. 자,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어두운 색을 줬고요. 서클. 제가 반지름 10짜리를 하나 그렸습니다. 이렇게 아주 작게요. 옵셋 1mm. 가운데 지우고 푸시 앤 풀. 자, 5mm. 자, 이렇게 줬습니다. 자, 라인. 여기서 100mm. 그 다음에 Z축으로 100mm. 이렇게 줬습니다. 100mm, 100mm.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를 줄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 배경을 끌 거예요. 자, 배경은 껐고요. GI 값만 제가 10으로 올렸고요. 자, 나머지는 그대로 둘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두고 렌더링. 자, 제대로 렌더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자, 이렇게 렌더링이 들어가네요. GI 값 낮춰보죠. 자, 이렇게 렌더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화면을 보시죠. 제가 지금 여기 이 부분 렌더링을 해봤습니다. 얘가 커스틱스 효과예요. 이렇게 나오는 게 커스틱스 효과입니다. 보이시나요? 커스틱스는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겁니다. 거울 있죠? 거울은 빛을 받으면 반사를 시키죠. 그래서 그림자 안쪽에도 빛이 들어가게끔 해주죠. 이걸 커스틱스라고 합니다. 빛이 조명이 이렇게 오면 반사를 받아서 이렇게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멀티플 여기 이 커스틱스 효과를 만들려면 이 링이 반사 재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쓰시냐면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메탈 있죠. 여기 매트리얼에 메탈을 찾으세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크롬 폴리시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폴리시드가 광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크롬 광택 재질임이란 뜻입니다. 쿠퍼 폴리시드 그러면 뭐 동 광택이란 뜻이 되는 거죠. 골드 폴리시드 그러면 금 광택이란 뜻이 됩니다. 은색 광택을 뜻해요. 크롬 폴리시드를 링에다 줍니다. 그리고 여기 커스틱에다가 값을 바꿔주시면 돼요. 서치 디스턴스는 거리란 뜻입니다. 이거 5mm 그대로 두셔도 돼요. 근데 뭘 바꾸냐면 멀티플러를 바꾸시면 돼요. 멀티플러가 1인데 이 값을 올려주세요. 한 30 정도? 그러면 이렇게 반사되는 이 농도가 짙어집니다. 반사를 더 많이 시키게 돼요. 이렇게요. 여기 지금 반사돼서 모인 거 보이시나요? 이게 커스틱스 효과입니다.